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양사로 들어왔습니다. 서양사는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동안도 열심히 공부해 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 현지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해도 갈 겁니다. 그게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제가 여름에 다시 한번 공지하고 할 거고, 관련돼 있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시면 제 그 띵스타그램에 제 이름 치시면 아마 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쌤 저 EBS 완자입니다 이렇게 DM 보내시면 제가 마팔도 받아드리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할 거고요. 뭐 예년에도 제 뭐 그리스 강의가 워낙 좋았었지만 올해는 더 특별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미케네 문명지에서 여러분의 완수박이 뭔지 알죠? 완쌤 강의 듣고 수능 대박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완수박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박 날 것을 제가 이미 예언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델피 신전이에요. 뭐 델포이 신전이라고도 하죠. 당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큰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 앞서 언제나 이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신탁 받아 왔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날 겁니다. 딱 그 신탁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그리스 하면 제 아내랑 같이 있는 산토리니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바로 이 오늘의 주제, 바로 이 그리스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요, 최근에 시험 문제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솔페, 클페. 그래서 제가 이따가 노래 한 곡 여러분 위해서 또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알렉산드로스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문제 바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 만만치 않거든요. 바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뺄 것들은 좀 빼주셔야 돼요.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 설명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뭐 헤브라이,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요거는 제가 서아시아 할 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전체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고요. 지중해 중에 있었던 요 발칸반도 옆에 있는 지역이 지중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에게해입니다. 이 에게해와 관련돼 있었던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하고요. 에게 문명은 크게 두 개를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스 에게 문명은 크레타 섬에 있는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여기 발칸반도에 있었던 미케네 문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을 합쳐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원전 한 20세기경 에게 문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크크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크노소스 궁전이 있었고요. 그렇게 그냥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시험 문제 출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케네 문명은요, 아주 상무적이었대요. 상무적이었다는 건 전투적이었다, 뭐 호전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도리스인의 침략에 의해서 기원전 12세기경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로부터는 약 한 400여 년간 거의 제대로 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요, 역사가들은 다크 에이지, 즉 암흑 시기라고 하고요. 기원전 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문명이 이제는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인데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산지에서 보면 딱 느낌이 나시나요? 이게 그리스에 관련된 지도인데 딱 봐도 산이 좀 많아 보이죠? 맞습니다. 이 그리스는요, 산이 많아요. 산이 많다 보니까 넓은 평원에서 큰 문명을 꽃피우지는 못하고요. 소규모 형태의 도시국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스, 폴리스, 경찰 아닙니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이 폴리스들이 성립되어서 그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우리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의 폴리스가 있습니다. 이 폴리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데가 뭐 아테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베 같은 데도 있고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 하나의 폴리스 안에는요, 가운데 아주 높게 뻗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적 거점이자 군사적 거점이에요. 종교적 거점은 하늘에서 봤을 땐 가장 먼저 닿는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주로 많이 신전등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거점이고, 또 높다 보니까 멀리서 쳐들어오는 적을 먼저 볼 수가 있었겠죠? 군사적 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크로폴리스를 내려오면 아고라, 고라고라,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민회도 여기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보시면 폴리스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단어들 여러분 바로 안 들어온다고 너무 이렇게 힘겨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들이 포인트가 아니야. 시험 문제는 제가 나와 있고 하니까 설명은 드리는 건데 이건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신전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아크로폴리스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넓은 광장, 아고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크로폴리스 같은 데서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여기 아크로폴리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여기 이제 신전에서 스파르타 신전이죠. 스파르타 신전에서 바라볼 땐 저도 제가 작년 여름에 그 그리스를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테네 하면 해상 교역이 꽤 활발했다. 이걸 그냥 제가 책 속으로만 봐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저 반대쪽을 바라봤더니 바다가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실제로 바다랑 되게 주변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직접 가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핸드폰 사진기로 그냥 찍은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폴리스들은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들은 동족의식이 꽤 셌대요. 야, 우리는 헬레네 후손이야 라고 하는 헬레네스라는 그 자부심, 혈연적인 자부심, 거기에다가 올림피아 제전, 특히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같은 걸 열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올림피아제전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같은 것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노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스페클페 스페클페 솔 베클페, 가사가 솔 베클페가 다야. 다시 한번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스페클페 스페클페 솔 베클페. 이게 원래 그 거대한 찬송가 곡이죠.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제가 바꿨어요.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스페클페 스페클페. 뭐 하는 거냐고요? 사람들 이름이에요.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타네스, 페리클레스. 이게 이름들이 좀 길어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그래서 제가 요거 여기 풀네임 몰라도 돼. 솔 베클페만 알면 돼.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스페클페, 스페클페. 이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잠시 뒤에 간단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자, 클레이스타네스는요, 민주 정치의 기초를 닦았어요. 근데 기초만 만들다 보니까 완성하진 못했거든.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물이 100도 되면 끓는데 한 5도 정도가 부족했대요. 아쉬운 상태. 5도가 부족해. 그러다가 페리클레스 때 오면 민주 정치가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완성이 됐다는 건 뭐예요?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작물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농작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추수해야죠. 근데 그 추수할 때 적당히 추수해야 돼요? 모두 추수해야 돼요? 모두 추수해야 되겠죠? 모두 추수해. 다시 한번.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선생님, 갑자기 역사 수업하시다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따가 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마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솔페클페,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요거 가주시고, 잠시 뒤에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스 중에서도 여기에서의 변화는요, 아테네에 관련된 정치 발전입니다. 아테네에 대한 모습이고요. 아테네의 정치 발전상은 초기에는 왕이 있었는데 별다른 힘이 없었고요. 소수 귀족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운영되는 귀족정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 귀족들이 기병 형태로 해서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권을 다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중무장을 해서 전쟁에 나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중장 보병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귀족이 다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기득권을 다 가져가는 걸 일반 평민들은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왜 특권을 니네가 다 가져가?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중장 보병 형태로 일반 평민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자 귀족과 평민,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귀족과 새롭게 전쟁 참여를 많이 하는 평민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을 중재하자 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야 싸우지 마, 너도 싸우지 마, 야 서로 좀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 이렇게 좀 그 조정하는 사람, 중재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양쪽으로부터 사실 비판을 받게 됩니다. 솔론이 그랬대요. 솔론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귀족, 너도 임마 너 혼자 특권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 그리고 평민, 네가 그래도 우리 귀족이 있는데 귀족과 평민이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것 좀 문제 있지 않아? 그래서 요렇게 하자. 참정권을 평민들에게 주긴 주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참정권을 분배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막 평민들이 뭐 소수의 사람들만 정치 참여, 투표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산 10억 이상 사람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산의 정도에 따라. 지금 말로 하자면 예를 들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10억? 무슨 10억이야? 1억도 없는데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불만을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귀족도 이거에 만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야, 왜 10억으로 해? 한 1000억으로 하지. 내가 왜 쟤네한테 나랑 똑같은 투표권을 줘? 라고 하면서 양쪽 모두 다에게 불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돈에 의해서 권리를 분배하자라고 하는 금권정을 주장했다가 완전 양쪽으로부터 다 까요. 이때 독재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 이름이 페이시스트라토스야. 그래서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솔패예요. 솔패. 그래서 그가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독재를 하거든요. 이 독재를 좀 역사적 용어로 다른 말로 참주라고도 해요. 참주가 거의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 하다가 이런 사람들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솔패입니다. 솔패. 여기 말이 이름이 되게 기니까 어렵죠? 페이시스트라토스. 페이시스트라토스. 모르셔도 됩니다. 세계 사는 여러분 다 객관식이에요. 이거 뭐 쓰는 문제 이런 거 안 나와요. 수능에선.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러한 참주를 내모는 과정 가운데서 클레이스테네스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솔패, 클패. 그래서 고클이에요.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정의 기초, 즉 기틀을 닦게 되는데 기틀을 어떻게 닦냐면 500명의 평의회를 만듭니다. 500명의 평의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참주, 즉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을 때 6,000표 이상을 한 사람이 얻게 되면 독재자가 출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국외로 추방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도편 추방제. 그리고 부족제를 개편합니다. 사실 이거 엄밀하게 보면 하나거든요. 부족제를 개편하면서 500인 평형을 만들었다. 라는 것인데 원래는 4개의 혈연 부족을 10개의 지역 부족 내지는 지연 부족으로 바꿨다라는 말인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게 교과서 용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이거 있었죠? 뭐죠? 5도가 부족해. 조금 부족하다며. 물이 100도됨을 끄는데 5도가 부족하다며. 5도가 부족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5도가 부족해. 500인 평의의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을까? 솔패 클패, 솔패 클패. 5도가 부족해? 모두 취소해. 5도가 부족해? 모두 취소해. 요거 가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민주정치의 기틀은 클레이스테네스가 닦았고요. 500인 평의의 도편 추방제 부족제를 개편했다. 그리고 요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이게 이제 도편 추방제고요. 도편이라는 게 뭐냐면 도자기 파편을 얘기합니다. 도자기 파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써서 내면 한 사람이 아주 많은 표를 얻게 되면 한 6,000표 정도 이상의 많은 표를 얻게 되면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했던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도편 추방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사이에 있었던 전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요 페르시아는 어떤 페르시아죠? 우리가 배웠던 페르시아가 두 개가 있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5세기니까요. 그리스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란 아테네와 스파르타와 테베 등등이 연결이 되는 테베 등등이 있는 여러 폴리스 연합과의 연합한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그냥 지금 해드릴게요.
원래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요, 총 3차례가 있었어요. 3차례가. 이걸 근데 깊게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1차는 그냥 왔다가 폭풍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없어지고요. 2차와 3차가 좀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2차 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톤 전투.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마라톤 평원을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하게 그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보다 승리했다는 맞지만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너네 항복하지 말고 우리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가 근데 너무 열심히 뛰어와서 그걸 전하고 뭐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이 그렇게 이게 팩트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거의 구전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었고요. 이게 이제 2차 때 있었던 게 마라톤 전투였고 3차 때 있었던 것이 살라미스 해전, 그 다음에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그 유명한 영화 300,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거는 잠시 아껴두시고요. 자, 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그렇게 뭐 2차와 3차를 구분하는 깊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1차 때는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에서 폭풍 만나서 없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때는 기원전 492년인데 연도까지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2차 때, 2차가 기원전 490년인데 쭉 왔다가 어디? 마라톤 전투. 여기 마라톤 전투가 유명한 게 2차 때고요. 그리고 3차 때는 요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의 전, 기원전 480년. 그래서 요 2차와 3차 정도만 구분해 두시면 돼요. 2차 때는 마라톤, 3차 때는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해전이고 그 살라미스 해전이 여기 있었던 인물이 사실은 여러분은 이거 19금 영화이기 때문에 못 보셨을 텐데 워낙에 코미디 프로에서 이 패러디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화 그 300 여기 몸짱 아저씨들이 나와갖고 요 왕이 당시 스파르타의 군주였었던 레오니다스라는 그 왕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썼던 실제 투구를 EBS 역사상 이 사람이 썼던 투구는 아니고요. 썼던 것을 100% 봉헌해서 실제 같은 청동으로 만든 바로 레오니다스의 이것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현지에서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썼던 바로 그 투구 보이십니까? 살아있는 역사 수업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이 많이 되니까 되게 부담스럽군요. 네, 좋습니다. 이거 바로 이 레오니다스가 썼던 EBS 역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실제 레오니다스가 썼던 것과 같은 재질과 모양으로 만든 바로 그 레오니다스의 투구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나오게 됐던 인물이 페리클레스입니다. 솔페클페 패요. 솔페클페 급해. 페리클레스는 민주 정치를 완성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인 시민 남자가 민회에 참가하는 직접 민주 정치. 우리가 정법 같은 데서 배울 때 언제나 가장 이상적인 민주 형태를 말할 때 직접 민주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효시가 되었던 바로 그 정치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에 의해서 주된 간부들이 추첨에 의해서 됐었고요. 거기서 일한 사람들한테는 수당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완성되었으니까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두 추수해. 기억나십니까? 모두 추수해. 요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인 시민 남자가 민회에 참가하는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추첨제, 수당제가 같이 들어갔었다. 그래서 솔페클페에 솔페클 하는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정치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었고요. 거류 외국인, 그리고 노예에게는 참정권, 즉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인물. 보통 시험 문제는 이 두 인물로 나옵니다. 두 인물 나옵니다. 솔페클페,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솔페클페, 솔페클페, 오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오도가 부족해, 페리클레스는 모두 추수해.
선생님 진짜 이 정도로 시험 문제 풀리나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같이 한번 같이 풀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전해 왔었는데 왕정에서부터 쭉 금권정, 누구죠? 솔론, 참주정, 페이시스트라토스,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시작, 이거 누굽니까? 클레이스테네스, 민주정치의 발전 내지는 완성 단계 페리클레스. 그래서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그거면 끝난다 이것이. 되셨죠? 신기하죠, 여러분? 예, 신기하죠? 이게 아마 여러분 이거 시험 보실 때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것입니다. 솔 베클페, 솔 베클페, 스베클페, 스베클페. 뭐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로는 두 명이 중요해요. 클레이스테네스와 페리클레스,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은 두 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방금 공부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연합팀 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붙었던 이 전투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은요, 일종의 내전이에요. 내전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 내에서, 국내에서 싸우는 국내전입니다. 왜 그랬냐?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아테네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테네 바로 앞에 보면 델로스라는 작은 섬이 있었대요. 거기에서 야, 우리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좀 미래 보험 형태로 해서 미래를 좀 대비해보자. 그래서 이제 돈을 좀 걷었대요. 동맹 국가들끼리. 우리가 이제 뭐 국방비도 좀 이제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 내가 관리할게 하고 델로스 섬 앞에 놨는데, 이 돈을 실제로 막 좀 아테네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막 이러한 게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좀 불만이 많았었던 거야. 그래서 그 불만이 많았었던 국가들이 주변에 또 다른 동맹체를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델로스 동맹과 그거의 반대편에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 동맹과 델로스 동맹이 붙었던 전투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델로스가 지고 펠로폰네소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었던 스파르타는요, 주로 도리스인이 만들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극소수의 시민이 절대 다수의 원주민을 지배하는 형태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전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요, 시민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몸이 병약하거나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도 안 돼요. 철벽에 떨어뜨려서 기어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남자 시민으로서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여성 시민으로서의 최대의 역할이 뭐냐? 건강한 전사의 육성이에요. 여성들도 실제 전투력을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전사 양성이 중요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건 일당백인데 거의 스파르타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뭐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거를 뭐 스파르타식 학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파르타예요. 아주 거칠고 강력한 전사 육성을 목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인데, 문제는 이렇게 세게 하다 보니까 시민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점점 시민의 수가 줄어들다가 거의 자체 소멸에 가깝게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야. 근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수험생으로 살아간다라면 난 스파르타가 맞는 것 같아요. 앞뒤 잴 거 없이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루 12시간 이상씩 15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러면 입시는 성공합니다. 인생은 스파르타처럼 살면 안 돼. 하다 보면 진짜 대학 가서도 현타가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동양사 할 때도 말씀드렸죠. 고3 생활은 법과사상처럼 하고 강력하게 원칙을 세워놓고, 그리고 실제 인생은 도가처럼 하셔야 돼요. 나 뭐 먹고 살지? 뭐 하면 행복하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만큼은 스파르타처럼 열심히 한번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페클페,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그것은 다 아테네입니다. 근데 아테네의 특징은요, 노예가 36.5%인데 비해서 시민이 50%가 넘어요. 이런 숫자들은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이건 아테네냐 스파르타냐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스파르타는 봤더니 시민이 5% 안팎이에요. 5.5%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가 구성되는 거야? 예속 농민. 이들 이름이 헬로타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지만 헬로타이가 나오면 아하, 이거 스파르타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반자유민은 페리오이코이. 그러니까 21% 정도가 됩니다. 즉 시민의 수가 극소수고 반자유민인 페리오이코이와 예속농민인 헬로타이가 90% 이상이 되는 이 구조가 스파르타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민의 비율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거의 자체 소멸에 가깝게 없어졌던 것이 누구다? 바로 이 스파르타가 되겠다. 그러니까 1대1 맞짱으로는 전 세계 최고인데 오히려 국가적인 국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파르타 시기였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여기가 이기거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그러니까 그 전쟁 이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이긴 이후 스파르타가 쇠퇴하고요. 그리고 테베 같은 나라도 쇠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는 끝없이 쇠퇴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 누구?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그리스는 정복당합니다. 멸망이 돼요. 이 필리포스 2세가 누구의 아빠냐면 우리가 잠시 뒤에 배울 알렉산드로스의 아빠입니다. 되셨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는요, 인간 중심적 학문. 이거 여러분 깊게 들어가는 거는 율리아 사상이에요.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요 단어들이 하나 나오면 아, 그리스 하면 끝이야. 그 이상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보세요. 그리스는 워낙에 이 자연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냐? 원자냐? 이렇게 막 싸웠대요. 더 들어가지 마세요. 소피스트들은요, 인간을 중심으로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상대성을 추구해야 돼요. 아, 진리는 저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 저거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볼 땐 이 사람들이 궤변론자 같은 거예요. 왜? 너는 왜 계속 바뀌어? 진리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보편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강조했다. 철인 정치 강조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당시에 그리스 학문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으면 아, 그리스 하면 끝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자, 더 중요한 건 이런 단어들입니다. 특히 역사 파트가 중요한데 보시면 문학으로는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드랑 오디세이아 같은 글을 남겼던 걸로 유명하고요. 여기 역사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그리스 안에서의 역사책 두 권이 있거든요. 그게 헤로도토스가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고요. 투키디데스가 썼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은 둘 다 역사야. 헷갈리죠?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이름을 따세요. 여러분, 제가 사회인야구를 한 10년 하다가 작년은 좀 쉬었더니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몸도 좀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어깨도 좀 아프고 그래서 쉬었는데 이제 못할 때까지 해본다 해서 제가 올해 다시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사회인야구 다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다시 할 텐데 사회인야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루, 2루, 3루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퍼스트인데 이게 하다 보면 퍼스트라고 안 하고 허스트! 이게 1루를 얘기하는 거야. 허스트! 1루 첫 번째. 퍼스트, 허스트. 헤로도토스 첫 번째 느낌 나죠? 그에 비해서 투키디데스 두 번째잖아. 그래서 허스터 투키디데스 첫 번째 두 번째 뜻이죠. 이게 먼저 만들어졌죠? 먼저 있었던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잖아. 그렇죠. 헤로도토스 허스트 퍼스트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에 비해서 투키디데스 두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실제로 여러분 지문이 문제 풀 때 나오다가 그 뒤에 헤로도토스의 역사, 투키디데스의 역사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밝혀지면 투키디데스 역사 나오면 여기의 내용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글이 나오면 이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구나. 그거 알아두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나는 봤지롱. 실제로 요거는 교과서의 그림인데 이거보단 제게 더 좋죠.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는 어딜 갈지 여러분 이번 수강 후기에 쭉쭉 열심히 올려주시면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그 1대 1.16이라는 그 황금 비율리, 이게 1.6대 1, 그리고 이것도 역시 1.6대 1이라고 하는 그런 뭐 황금 비율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막상 가서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많이 지금 보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렇고 이게 꽤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하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좀 달라요. 언제나 저도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책에서만 보다가 막상 가서 한번 보니까 마음이 좀 더 웅장해지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게 세계사 과목 배우셨잖아요. 내년엔 우리 대학생 되셔서 꼭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참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알렉산드로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뭔가 이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뻑. 이 사람은 약간 그 실제로 전투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싸워요.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는데 언제나 소수의 적으로 절대 다수의 적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져. 그래서 야 빨리 강 건너 라고 했더니 적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케메네스와 페르시아 군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야 빨리 건너라고 하는데 저 지금 적군이 있어서 못 건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야 수백 미터 밖에서도 나임을 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투구를 하나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걸 어디다 쓰시게요? 내가 적군을 유도할 테니까 너넨 그 사이에 반대편으로 강 건너서 적 뒤를 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대왕께서 위험해지시면 그럴 때마다 한마디 했답니다. 야,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 말을 했대요. 실제로. 그리고 딱 건너갑니다. 온갖 그 깃발이 막 화살이 막 비오듯 오는데 안 죽더래요. 그리고 막 성벽을 올라가는데 보통 대왕들은 여러분 이 고대시대 전투에서 성벽 직접 오르는 대왕 거의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죽는 게 그쪽 사람들이니까. 근데 알렉산드로스는요 그런 거 없대요. 야, 투 갖고 와. 투 갖고 와. 가자! 나 따라! 막 오르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기세가 막 벼락이 치는 것 같아서 적군들이 막 칼을 떨어뜨리고 이랬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나 그랬을까 싶긴 한데 실제 가서 그랬대요. 성벽 오르면서 소리를 쳤대. 나 알렉산드로스야! 이러면 그런데도 살았대. 이게 참 나는 아무리 이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강은 진짜 특별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썼던 투구를 그리스 현지에서 조달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투구입니다. 여기에 아주 빨간색 내지는 이 하얀색의 그 투구를 썼던 것으로 그리스 현지에서 실제 알렉산드로스가 썼던 투구를 복원한 같은 재질로 만든 그런 투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사 수업 어디 있습니까? 유성환의 완벽한 세계사 여러분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었던, 그리고 그는 10여 년간 세계 정복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유럽에서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이집트 일대 전부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라 하면 어디 아시아까지? 인도 지역 일대까지 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원정을, 그것도 언제?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세기면요 여러분 우리 고조선 있을 때예요. 고조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당대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로스 하면 가장 상징적인 전투가 이소스 전투라는 전투예요. 이건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누가 붙었던 거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붙었었던 전투가 바로 이 이소스 전투인데, 이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죠? 기원전 333년, 333이에요. 333. 이건 괜찮지 않나? 기원전 333년. 기원전 4세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요 전투, 요걸로 해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들 어떤지 한번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본인이 차지했던 지역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게 했어요. 그걸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약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동방 전제 군주제를 수용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피정복민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했어요. 제가 여러분 대제국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관용.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해주는. 그리고 동방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요,
결혼을 하는데 본인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물론 당시에 귀족들 엄청 반대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걸 단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도 그 현지에 있었던 여성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합동 결혼식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누구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다. 이 제국 한번 보세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자신의 아버지 펠리포스 2세가 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여기 그리스까지는 장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아버지로부터 거의 왕위를 빼앗다 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요, 이쪽 동쪽으로 향합니다. 당시 동쪽에는 전 세계 최강대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울 때요, 내내 언제나 소수의 본인 병력으로 훨씬 다수의 그 적군을 상대하는 형태로 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는 대부분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자, 이러한 전투 과정 가운데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요, 제안을 해왔답니다. 야, 우리 전 제국의 절반을 너한테 띄워줄 테니 한동안 휴전하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라고 했대요. 여기 아주 당시에 당시에 시골에 가까웠었던 이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당대 가장 컸던 제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만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였었죠.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한테 물었대요. 야, 그런 제안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당시에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믿고 있었던 부하가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제 잘 이걸 바치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는 물론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왕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희는 소수의 군사로 다수의 적군을 상대해서 다 이겨왔습니다. 대왕의 놀라운 전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싸워서 또 이길 것이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해가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되니 지금의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국력을 더 키운 다음 나머지 지역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어떻게 말해도 100점짜리 답변이었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랬대요. 맞아. 내가 지금 네 자리였어도 딱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나 알렉산드로스야. 라고 하고 나한테 타협이 어딨어? 난 빼앗을 거야. 가! 라고 공격해요. 그리고 다 이겨. 와. 그리고 이 정도 차지했으면, 이집트 다 차지했으면 그만 싸울만 하잖아요. 어디까지 가냐? 인더스강 유역까지 갑니다.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 기원전 4세기에. 우리나라로 다시 하면 고조선 있던 그 시기에 이 거리를, 와, 나 이거 상상해도 나는 이거 비행기 타고 가도 여러분 여러 시간 갑니다. 그것을 당대 기원전 4세기에 말 타고 걸어서 가다가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누구에 의한 그 음식물에 의한 독살이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풍토병이었었다, 말라리아였었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20살에 시작했던 이 원정이 33살이라는 그래서 여러 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렉산드로스 조금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때 운이 가장 좋았던 건 누구냐? 제가 볼 땐 여기 로마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가 이제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로마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대제국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한테 안 하고 운 좋게 저 동쪽으로 갔기 때문이야. 서쪽으로 왔으면 우리가 박살을 냈어! 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역사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역사가는요, 로마가 운이 좋았다.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저때 서쪽으로 향했으면 우리가 아는 로마가 아닐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게 실제 역사학계에서도 더 중론입니다. 그 전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이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에 있다는 바로 이소스 전투를 보여주는 알렉산드로스의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나타났던 문화를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화와 당시의 동방 문화, 즉 오리엔트 문화와의 하이브리드, 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연합이었었다.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뜻이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그냥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리고 이런 건 잘 묻지도 않아요. 철학, 스토아 철학,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쿠로스 철학. 이건 뭐 쾌락주의라고 하는데 이 쾌락은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입니다. 이거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이 유명했었는데요. 유클리드의 기하학,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이 아르키메데스의 일화는 너무 유명하죠. 이 왕관이 있는데 이 금을 누가 좀 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 좀 네가 알아봐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양이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목욕탕에 자신의 몸을 쭉 넣는데 내가 들어가는 부피만큼 물이 넘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레카라고 하면서 거의 하나도 거치지 않고 뛰어나갔다라는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그 일화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보단 실제 시험 문제에선 이걸로 나옵니다. 라오콘상. 여기 앞에 물이 군자를 써서 라오콘 군상이라고도 해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뱀에게 물리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밀로의 비너스상.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표적인 그 스포츠 용품이죠. 예, 그 이제 나 땡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사실은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도 간다라 미술까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라오콘 상입니다.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뱀에 물려 죽는 모습인데 바티칸 박물관 제가 갔다 왔잖아요. 몇 년 전에 2019년 말에. 그래서 여기 라오콘 군상. 사실 이 라오콘 군상은요, 요거는 모조품이에요. 거기 바티칸 박물관 앞에 그냥 약간 복도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라오콘상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봐 이거 못할까봐 여기서 친구한테 먼저 찍으라고 했어. 전국의 완제들! 수능대박 파이팅! 해서 이때만 해도 이제 기분 좋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 이건 진품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찍어드리라고. 빨리 찍어! 한 다음에 기분이 더 좋죠, 얼굴이. 그래서 전국의 완제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수능대박 파이팅을 라오콘 군상 바로 리얼 앞에서 찍어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밀로의 비너스, 이거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요거는 근데 사실 이때 완수박 이벤트 하기 전이라서 제가 찍은 거긴 하거든요. 요것도 다 제가 찍은 거고, 이게 이제 저인 걸 제가 잠깐 증명했는데, 이때 완수박 사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리케 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되게 고급 기술이 이 얇은 천이 바람에 날리는 거, 여기 이 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감상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게 이 얇은 이 천이, 망사 같은 천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걸 조각에 표현했대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게 아주 뛰어난 기술이었다라고 당시 해설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까지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폴리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솔페, 클페 기억해 두시고요. 클레이스테네스와, 그러니까 오도가 부족해와 모두 추수해 두 개 비교해 주시고, 전쟁으로는 두 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구분하시는 거. 그리스 문화 자체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역사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이소스 전투, 기원전 4세기에 있었다. 헬레니즘 문화까지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관련돼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2020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엿보기,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가는 혈연 중심의 4개 부족을 거주주 중심의 10개 부족으로 개편하였었다. 그리고 이후 각 부족에서는 50명씩 선발하여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오도가 부족해 아닙니까? 오도가 부족해. 500인 평의회, 도편 추방제, 부족제 개편. 이거 이제 부족제 개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 누구예요? 클레이스 테네스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가면 돼요. 지금은 요 단어들이 좀 낯설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나 볼까요? 공무에 수당을 지급했대요. 모두 추수해. 모든 성인 시민 남자의 민회 참석, 수당제, 추첨제 있었던 이 사람 누구예요? 페리클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는 클레이스테네스, 나는 페리클레스예요. 볼게요. 1번 호민관직, 요거는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울 로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편 추방제를 마련했다. 오도가 부족해. 여기 부족제 개편 나왔고요. 500인 평에 나왔으니까 클레이스테네스를 물어볼 건 요건 도편 추방제밖에 안 나왔는데 요걸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오도가 부족해. 맞잖아. 풀린다니까. 나머지는 왜 아닌지 보자고요.
호르텐시우스법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로마와 관련된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로마와 관련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보세요. 이 페리클레스 앞뒤에 있었던 전투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페리클레스 앞뒤에 있었던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하나 더 틀렸어요. 이 페리클레스가 있었던 것은 아테네인데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23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가의 광장에서 마주친 아리스티데스에게 도기 조각을 건네면서 아리스티데스라고 써주기를 요청하였고요. 아리스티데스가 이유를 묻자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들 그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켜서 해놓은 것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이 돌아왔고요. 아리스티데스는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돌려주었답니다. 자, 그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렸으나 그를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 추방되었었고요. 그러나 얼마 뒤 페르시아가 침공하자 시민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었고요. 전쟁 이후에 그는 가에게 에게해 연안 국가들과 결성한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도편 추방제죠. 도편 추방제가 있었던 도시국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에서 도시국가는 2개밖에 안 배웠습니다. 요건 아테네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예요. 지금 다른 도시국가 많았다며요. 많았지만 교과서에는 안 나와. 그러면 아테네 아니면 스파르타 타주면 되는데 요건 여기에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라는 것과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도편 추방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 이건 아테네다. 그럼 아테네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잖아요. 500인 평회를 운영하였다. 이거네. 그쵸? 이건 아테네 자체를 물어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아테네를 묻는 거면 솔페클, 클레이스, 테네스나 페리클레스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 두 사람 다 어디니까?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답 1번이고 이걸 구분 안 했더라도 클레이스, 테네스가 오도가 부족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었던 게 뭐예요? 여기 있었던 게 도편 추방제잖아요. 그렇죠? 도편 추방제니까 여기 500은 평에 당연히 아테네도 되지만 클레스테네스가 되니까 클레스테네스도 아테네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겁니다. 정답 1번.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했던 건 로마와 관련된 것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아니죠. 아테네는 이 전투에서 집니다.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였었던 스파르타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을 건축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로마. 북아프리카 등지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역시 최근 문제입니다. 23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가는 메시니아와 나코니아 등 이런 단어들 몰라도 여러분 문제 푸는데 전혀 이상 없습니다. 더 볼게요.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피정복민을 뭐라고 불렀답니까? 헤일로타이라는 예속 농민으로 삼았는데 다수의 헤일로타이를 지배하고 정복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강한 전사로 키워야 했답니다. 전사 육성을 위해서 나왔던 거 스파르타. 스타가 아니라 스파르타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고요? 그건 알렉산드로스가 되겠고요.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세웠던 건 페니케아가 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했던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르의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도를 건설했던 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능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대요. 가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유역까지 진출하였으니 얼마나 행운아인가. 나도 젊었다라면 분명히 인도에 갔을 텐데.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보다 더 멀리까지 원정 나왔다고 선언했대요. 이건 뭐예요?
그냥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실제로 가만큼 못했죠. 근데 가는 누굽니까? 인도까지 갔던 바로 그 인물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찾아볼까요?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였다. 이베리아 반도는 훨씬 더 서쪽에 있습니다. 아니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당나라가 되겠고요.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실제로 여기서는 이소스를 찾는 걸로 나왔지만 요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문제에서는 이소스의 시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언제죠? 기원전 333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던 것은 스파르타가 되겠고 카르타고 등 여러 도시를 건설했던 건 페니키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4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와 알렉산드로스 같이 배워봤는데 배울만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은요. 정말 여러분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로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